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 수가 약 20에서 30%가 오히려 늘었어요. 올해 1분기에. 벌써 4년 주기 사이클의 종말을 얘기하기는 너무 빠르다. 갑자기 달러가 건강해져서 더 이상 썩은 고기가 없다면 비트코인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리플 빅뱅 책을 쓰신 문창훈 작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리플 정말 급등이 작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7배, 6배 이상 나와가지고 뭐 아주 정말 리플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했는데, 사실 리플이 가지고 있는, 요새 뭐 XRP입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또 별명이 리또속이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다시 2,800원, 900원대로 폭락하면서 지금 다시 불안감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매크로 이슈에 대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미국 증시, 특히나 나스닥 증시와 커플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으로까지 불거지면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불리우는 주식 시장까지도 크게 큰 낙폭을 보여준 트럼프발 블랙 먼데이 사건이 사실 있는 날 바로 다음 날에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낙폭의 원인은 그런 매크로 경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시즌 종료다 혹은 뭐 리또속이다, 요즘은 또 이더리움조차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또속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투자의 적기, 기회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관세를 때려서 중국이랑 뭔가 치킨 게임을 하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장기 금리를 낮추고 결국에는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성장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와 함께,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하는 상무부 장관, 그런 고위급 인사들이 지금 미국에 대한 중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일환으로 관세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현재 시장을 큰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경기 침체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죠.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 1온스당 3,100달러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수요를 불러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에 반비례하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같은 경우는 현재 4% 극초반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도널드 트럼프가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한 스탠스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다. 조만간 이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찾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고무적인 반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락장, 급락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또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비트코인의 그 상승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급락이 최근에 크게 있었고,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를 필두로 한 모든 암호화폐 시장에 사실 굉장히 큰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언론을 봤을 때 뭐 JP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와 같은 그런 월가를 필두로 한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포션 자체를 20에서 40%로 늘렸다가 최근에 40에서 60%까지 상향 조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지금은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정말 경기 침체로 가는 그 초반부에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보다는 지금 그들이 협상을 하기 위한 Make American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관세로서 무역 흑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도기, 그 조금의 힘든 시기를 잘 버티게 된다면 전 한 번의 크립토 버블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투자의 매수 적기로 활용을 하면서 물량을 축적하고 DCA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이 코인도 위험자산인 것이 확실하게 더 드러나게 된 것은 이 미국 증시하고 연동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빠지는 느낌도 들고,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악재라고
수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것 때문인데 오진 않을 것이다. 그 걱정 때문에 빠지는 이 시기가 오히려 매수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아예 안 올 것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정말 와서 대공황이 연출되는 그 전에 한 번의 대상승장은 저는 한 번 나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이런 큰 낙폭은 오히려 매수 적기로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제 그 보복 관세 하면서 이게 뭔가 좀 더 관세 전쟁이 치열하게 될 것 같은 느낌적 이 분위기.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불안한 건데 좀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시나요? 결국은 타협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결국에는 타협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또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너희가 34%를 매긴다고? 그럼 우리도 34%를 매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아무래도 서로 어그레시브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위험 자산을 필두로 한 그런 주식 시장도 많이 좀 깔아앉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거리가 생겼고 그들끼리 타협을 하고 양국 간에 그리고 EU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베트남도 항복을 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관세 낮춰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점점 협상 테이블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저는 타협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정말 많이 바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온 어떤 정책들 새로운 게 좀 있나요? 일단은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크게 두 가지거든요.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과 스테이블 액트라고 하는 법안을 많은 항목들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하면서 점점 보수적으로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올 수 있게끔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를 필두로 한 OCC 통화감독청이라든지 FDIC라고 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역시 지금 현재 전통금융사에서 본인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코인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EC의 기조 변화, 지금 현재 차기 위원장이라고 불리우는 폴 애킨스 역시나 3월 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준 청문회가 마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 초중순 정도에는 이제 완전히 인준 서명 이후에 취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폴 애킨스 차기 위원장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시큐리타이즈의 임원으로 또 있었고 시큐리타이즈는 블랙록과 함께 비들 펀드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리지 디지털, 시큐리타이즈와 같은 이 암호화폐 관련된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암호화폐 인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의 그런 세대 교체, 폴 애킨스의 취임이 머지않았고 지금 현재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마크 우에다라든지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만들면서 지속적인 원탁회를 만들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고 불리는 CFTC 역시 지금 현재 브라이언 컨텐츠라고 하는 인사가 이제 차기 위원장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모두 다 친암호화폐 쪽으로 스탠스가 바뀌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같은 경우는 친크립토 성향을 여전히 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관세 전쟁으로 매크로 경제 때문에 주식이랑 커플링되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기조에 대한 변화는 매우 고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리플 같은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방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2019년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죠.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화가된 코인이기 때문에 딱 토크노믹스 발행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1000억 개로 딱 찍혀 있고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55%라고 하면 550억 개겠죠. 550억 개를 에스크로 물량이라고 해서 약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듯이 딱 잠궈놨어요. 그리고 매월 1일마다 10억 개씩 은행한테 대여 또는 판매를 하면서 본인이 구현하고 있는
XRP를 필두로 한 리플 페이먼트죠. ODL 플랫폼을 한번 써보게끔 파일럿 테스트를 하게끔 지난 약 5년, 6년의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은행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스텝을 밟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550억 개가 아니라 약 380억 개 정도 SQ 물량이 남아 있고요. 지금도 매월 1일마다 아직까지는 10억 개씩 판매 또는 대여를 통해서 은행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380억 개 정도가 리플사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앞으로는 에스크로 물량에 대한 판매량을 점점 줄일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는 파일럿 테스트가 끝났고 부의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전통 금융사에서 이제 XRP를 쓸 날이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바라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연준의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리플렛이 탑재된 ISO 2002가 완전히 탑재가 되게 되고 올해 연말 11월 22일을 기준으로는 스위프트에 ISO 2002가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를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는 이제 에스크로 물량을 활용하기보다는 정말 은행권들에서 XRP를 활용하면서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XRP나 솔라나나 에이다와 같은 미국 기반의 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열었기 때문에 그 에스크로 물량을 어쩌면 미국의 재무부나 도널드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행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리플 CEO가 그러니까 XRP ETF, 그 다음에 IPO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얘기를 하던데 이게 시장에 가져올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IPO라든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가격적인 부분을 끌어올리기에 굉장히 큰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단 이정표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4분기 안에 2025년 안쪽으로는 XRP에 대한 현물 ETF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승인까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XRP에 대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 크게 두 가지를 바라보는데 첫 번째가 소송에 대한 완전한 마무리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물론 SEC가 점점 항소를 철회하고 리플사도 교체 항소를 철회하면서 이제 합의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이제 완전한 클리어하게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나올 것이다. 그게 첫 번째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두 번째로는 XRP에 대한 현물 ETF가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뭐 위즈덤트리나 21 쉐어즈, 카나리 캐피탈 등등 뭐 10개가 넘는 자산 운용사에서 특히나 또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도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미국 기반의 거대 자산 운용사인데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1.5경 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먼저 오고 두 번째로는 블랙록에서 이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는 시점 굉장히 이 두 가지 맞물리면서 상반기 안쪽으로는 좋은 한 번의 파급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완전한 승인 시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기를 뒤로 미뤄서 올해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질문 주셨던 리플사의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죠. 이 기업 공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물밑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리플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2등 거래소로 잘 알려진 크라켄이라든지 이토로라고 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이라든지 뭐 USDC를 찍어내는 서클사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준비하는 IPO 시기에 맞게 어느 정도 좀 분할 매도할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그들이 또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을 때 IPO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물론 이제 급락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시 상승하는 그리고 좀 더 과열이 돼 있을 때 그게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대표님도 보시다시피 XRP가 2달러가 깨졌고 트럼프발 블랙 먼데이가 오면서 관세 이슈로서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시즌 아웃에 대한 어떤 종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들의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장착이 돼 있는데 남들이 항상 이렇게 좀 두려워할 때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너무나 장이 좋아가지고 막 IPO도 하고 ETF도 승인이 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갖고 대중과는 좀 반대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사이클 투자의 굉장히 중요한 입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XRP의 그 미결제 약정이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도 좀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네, 일단 XRP에 그만큼 많은 돈이 배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직 손절이나 익절을 하지 않고 XRP의 가격을 지켜보면서 롱이든 숏이든 배팅하는 물량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즉슨 큰 변동성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XRP 같은 경우는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볼린저 밴드의 폭 자체가 굉장히 얄쌍하게 빠져 있거든요. 그 말은즉슨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또 크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트럼프발 이슈가 어디까지 관세 이슈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든지 FIT21이라고 하는 법안 21세기 금융 혁신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화가 만들어지고 이게 리플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져가는지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니까 고래 투자자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무슨 리플, 이더리움 뭐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실제 그런 루머입니까? 아니면 실제 팩트입니까? 실제 팩트입니다. 실제 팩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어제 온체인 지표를 확인했을 때도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 수가 약 20에서 30%가 오히려 늘었어요. 올해 1분기에. 사실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약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개인들은 많은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죠. 리테일들은 소매 투자자는 나가고 있지만 그 물량들을 모두 다 기관 투자자, 고래들이 받아 먹으면서 수요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의 적기의 시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반드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는 올 거라고 봅니다. 끌어올리면서 또 한 번 언론 플레이를 통해 대중들을 유인하겠죠. 너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에 투자 안 할 거야?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통과가 되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투자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과열이 됐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좀 빠져나가야 되고 지금 너무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좀 투자를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좀 어떤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까요? 그게 2달러. 2달러가 지지가 돼야지만 이거 뭐 비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쨌건 2달러가 붕괴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깨지면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니까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온체인 쪽만 분석하시는 우리 크립토 퀀트의 대표죠. 주기영 대표의 말에 따르면 시즌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지지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마다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거든요. 누구는 매크로 이슈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뭐 차트 쪽에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 RSI 지표가 어느 정도 손절매 구간이 오면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온체인 지표를 또 직접적으로 보시거나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유동성 쪽이 암호화폐 위험자산 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뭐 언제 오르고 얼마나 오르고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맞추지만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는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온체인 지표만 미루어 본다라면 맞습니다. 온체인 지표만 미루어 본다면 시장이 뭔가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지만 지금 현재 매크로 이슈 자체 그리고 트럼프의 의도라는 것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점점 준비되어지고 있고 이제 4월부터 QT 테이퍼링이 중단되는 이런 연준의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 입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V자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제 기준으로 해서는 블랙 먼데이로서 2달러가 붕괴가 됐지만 오늘은 지금 다시 2,800원, 900원대 2달러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이 생겨나고 미국과 중국이 뭔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의 경제위원장인 그 스티븐 미란이죠. 미란 보고서를 미루어 보더라도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올 수 있다. 과거에 미국과 일본이 협정을 맺으면서 엔화의 절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이 마러라고 합정이라고 하는 그런 협의점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위안화에 대한 절상과 달러에 대한 약세를 맞바꾸면서 협상 테이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흘러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지금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이긴 하지만 오히려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의 저자시죠. 철이형 신민철 작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전쟁 이후로 모든 자산 시장, 뭐 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주 어려운 시장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변화된 상황에서 투자의 관점 바꿔야 되나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인데 코인과 관련해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현재 비트코인 하락하고 횡보하는 하락 횡보세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 구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것만 보자면은 4월 초, 정확히는 4월 7일 정도에 관세 그 전쟁 불확실성이 거의 최고조로 치닫았을 때 공포 탐욕 지수가 3까지 떨어지면서 그날 비트코인이 74,000달러, 3,000달러 수준의 최저점을 찍고 현재는 거기서는 $10,000 정도, 한 15% 정도 반등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S&P가 4,800부분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5,000대를 회복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의 경우도 지금 200일 이평선이 있는 부분이 한 5,700대 중반 정도예요. 근데 거기까지 기세가 좋으면 거기까지 반등을 하거나 기세가 부족하면 그 이전에 5,600대 정도에서 갭이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갭은 메운다는 그런 통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갭 하락 부근 지점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VIX, 빅스가 50% 이상 치솟은 다음에 가라앉을 때에는 그 다음 주에 90% 정도의 확률로 증시가 위험자산 시장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주 수목금 앞으로 3일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위험자산 시장이 다 동조화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극도의 공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시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비트코인도 아마 그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죠. 네.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이슈 같지는 않아요. 지금 중국이 워낙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오히려 역공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U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4년마다 있었던 어떤 그 반감기 이후의 급등장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걸 가져도 되나? 이제 이 사이클 이론은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네, 그거는 이번 사이클이 다 끝나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이번 사이클 들어서 사이클 패턴이 분명히 좀 달라진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과거처럼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는 패턴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가격대를 좀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좀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고 충분히 그 가격대에서의 모든 매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승을 하는 이런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다는 거. 1조 달러 이상으로 뭐 세계 모든 자산 중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의 규모로 커졌다는 게 있겠고 당연히 알겠지만 모든 자산은 그 규모가 커지면은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었다는 거. 원래 기존에는 개인 중심의 그런 자산이었다면 현재는 기관의 점유율이 20%를 넘었을 정도로 원래 ETF 이전에는 10% 초반대였는데 그게 거의 2배 정도로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기관은 극도의 변동성을 좀 싫어하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처럼 감정에 따라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성이겠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 경기가 그동안 너무 강했잖아요. 네. 예상보다. 원래는 올해 초 정도에도 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번 관세 전쟁이 이렇게 치솟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이제 경기 침체 없다는 게 거의 주류의 의견으로 바뀔 정도로 예상보다 경기가 강하면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잘 안 내려오면서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양적 긴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둔화됐다. 한마디로 유동성이 확장되는 타이밍이 원래 우리가 예상하던 타이밍보다 훨씬 뒤로 밀렸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좀 폭발적으로 상승시키지 못하고 좀 약간은 지루한 질질 끄는 이렇게 잡아당기 늘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관세로 인해서 세계 경기 위축이 예상되면서 지금 각국이 이미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 미국도 금리 인하가 올해 4번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5월 넘어가면 5월은 안 될 거니까 아마도 6월부터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반년 동안 4번이란 거는 거의 매 FOMC마다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유동성이 급격하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제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산입니다. 금과 똑같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금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똑같은 유동성이 확장될 때 들어올 때 가격의 상승 속도가 금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건 이미 과거 사례에도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유동성 확장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이클의 속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 속도가 사이클 후반부에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거품이 엄청 형성됐다가 거품을 뚫고 찍고 그 다음에 급락이 나타난다면 결국 또 4년 주기 사이클로 완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4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딱 4년은 아니거든요. 항상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우리가 올해 말 정도까지 또는 내년 초 정도까지는 여전히 4년 주기 사이클의 범주에 포함되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 최대 1년 가까이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벌써 4년 주기 사이클의 종말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파월 의장 연준에서 이제 어떤 뭔가 양적 완화라든가 지금 미국제 금리 시장이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그 금리 인하가 됐든 양적 완화가 됐든 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이건 역시 코인 시장에도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엄청나게 호재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알트코인에게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아, 그래요? 알트코인의 지난 사이클들의 강력한 상승 주기를 보면은 항상 양적 완화 시기와 최소한 양적 긴축이 종료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양적 긴축이 여전히 월 350억 달러 수준 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속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특히 알트코인에게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지금 단기간에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채권 가격을 떠받들 수밖에 없는데 뭐 연준이 직접 개입을 해서 채권 매입을 하면서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제 이미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재무부가 그 미국 은행들의 보상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라고 하죠.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율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진 자본 대비 얼마나 부채를 져서 국채를 살 수 있냐예요. 근데 이 비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내 자본이 더 조금만 있어도 더 많은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검토한다고 이미 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아마 조만간 그거를 허용을 할 거고 그러면 은행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수준보다 더 많은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은 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중으로 자금이 풀리는 유동성 확장 효과, 일종의 양적 완화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위험자산 이쪽 시장이 큰 호재가 될 것이고 이것이 코인 영향을 직접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 그러한 모든 정책 효과 아니면 기대감들을 고려해 봤을 때 4년 주기설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온라인, 우리는 이제 보통 온라인 지표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체인이라고 네, 하죠. 온체인 코인에서는. 지표, 네. 온체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의미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간단하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얘기할 때 핵심이 되는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생산 원가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만큼 비트코인 가치의 방어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자체가 비트코인 가치를 채굴자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지금 이 순간에도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호가 하나 나왔는데 해시 리본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해시레이트에 50일 이동 평균, 단기 이동 평균이죠. 네. 그것과 200일 장기 이동 평균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해시 리본이 있는데 이 해시 리본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일명 골든 크로스죠. 아.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이 역사적으로 항상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작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당장 작년만 해도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8월 5일 블랙 먼데이가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가 최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연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그 골든 크로스가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마찬가지로 지난 8월 5일 같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의 블랙 먼데이 2였죠. 네. 네.
4월 7일에. 네. 그렇군요. 그 공통점을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뭐 그 외 또 다른 지표들이 좀 있나요? 네, 또 있는데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자 비중이에요. 아, 네네. 네. 이제 온체인으로 코인을 매수하고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지 이게 다 추적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장기 투자자들을 보통 155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이상 투자한 투자자부터 장기 투자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1년 이상 투자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 네. 그럼 1년 이상 투자자의 비중을 봤을 때 원래 과거 사이클들에서는 본격적인 이 강력한 상승장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장기 투자자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이제 고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난 작년에도 한 7개월 정도 횡보했잖아요. 네. 그때 그 장기 투자자 비율이 조금 하락하다가 8월 5일 그 블랙 먼데이 그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쭉 떨어지지 않고 다시 장기 투자자 비율이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10월 11월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이번 한 2월 3월 지나가면서 가격 횡보가 길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장기 투자자가 다시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럼 장기 투자자가 다시 사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사이클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4월 중순 좀 넘으면 이제 지금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이 좀 확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떠돌고 있던데 어떤 근거로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건지.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관세 이 전쟁의 불확실성의 정점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다고 보는 거죠. 지난 4월 7일에 블랙 먼데이 2가 이 정점의 최고의 그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구간이었다. 그랬죠. 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고,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윤곽이 잡혔잖아요. 그럼 이제 확실한 악재긴 하지만 불확실한 덜 악재보다 확실한 더 아픈 악재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소화하기가 더 쉽거든요. 왜냐면은 그 실체가 명확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시장이 이제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건 소화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실체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최악을 지나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전망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미국 주식의 전반적인 대선 이후에 역사적인 평균을 보면은 바닥 지점이 어디였냐고 하면은 4월 11일 부근이었습니다. 100일 정도 부근. 근데 이번에 최저점을 찍었던 게 4월 7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딱 겹쳐요. 근데 대선 이후 역사적 평균, 100년 정도 역사적 평균을 봤을 때 그 4월 10일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2분기는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부터 다시 조금 원래 3분기가 증시가 아시다시피 안 좋잖아요. 네. 그 3분기에서부터 다시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4월 7일이 바닥이었으니까 현재까지는 아직은 뭐 추가 하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4월 7일이 바닥이었다고 보면은 그 흐름상 맥락이 일치하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든 위험 자산이 다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니까 증시가 그렇게 움직이면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에서 얼마 전에 뭐 이제 유명한 건데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어요. 네.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점 딱 그 날이나 그 전후로 며칠 새에 항상 최저점을 찍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작년 7개월 횡보장에서도 데드크로스를 찍었던 딱 그 지점이 그 8월 5일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던 그 지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언제 데드크로스 일어났냐면 정말 거짓말같이 4월 7일입니다. 예, 그날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는데 그날 아시다시피 74,000달러를 까지 떨어지는 최저점을 찍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를 얘기를 하자면 과거 모든 사례에서도 항상 그 이후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그 반등이라고 해서 그게 뭐 영원히 계속 이렇게 쭉 오른다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타났다가 또 조정이 오겠죠, 당연히. 그 급락 뒤에는 급등이 있으면 다시 조정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에 최저점까지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런 과거를 생각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한마디로 회복세였다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흐름인데요.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돈은 항상 안전자산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심리인데 일단 가장 안전한 곳에 먼저 머물러 있다가 상황을 보고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과 유동성의 관계는 거의 딜레이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금 가격이 올리고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금 가격이 떨어져요. 거의 딜레이 없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 얘기는 돈이 딱 풀리면 일단 안전자산이 금으로 제일 먼저 간다는 얘기죠. 금이나 채권으로. 그런데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한 최소 10주에서 많게는 15주 정도까지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10주에서 15주 정도 지나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세계 경제를 다 돌아서 나중에 한참 뒤에나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이 댐이 상류에서 방류를 딱 하면은 그게 상류 중류를 거쳐서 하루에 나중에 도달하죠. 네. 안전자산, 중간자산을 거쳐서 나중에 위험자산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상 어떻게 되냐면은 4월 그 6일 정도가 바닥이었어요. 네. 그 유동성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을 15주 뒤로 이렇게 밀어서 봤을 때 바닥이 어디였냐고 하면 4월 6일 지점인데 4월 7일이 딱 바닥이었죠.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정도 반등을 했다가 4월 달은 한 번 더 그 최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위 근처 뭐 한 8만 달러라든지 7만 몇천 달러라든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머물다가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와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5월 초부터 그렇게 유동성 흐름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그 유동성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은 조금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고 이미 바닥은 거의 지나갔고 최저점은 지나갔고 하지만 급등을 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고 본격적인 상승은 5월 정도부터로 이렇게 유동성 흐름상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건 이번에 우리가 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안전자산의 하나로서 금보다도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지난번 상승기 때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금이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비트코인도 그냥 위험자산화 된 것 같아요. 취급이. 근데 요즘 하나의 변수로 이 달러가 흔들리다 보니까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이쪽의 국제 수익률이 좀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또 비트코인의 투자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또 상승의 어떤 시기나 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비트코인은 현재 자산 성격이 전통적인 금융 그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금과의 경쟁 상대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과의 경쟁 상대인데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금과의 경쟁 상대는 아니고요. 이제 위험 자산의 관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그 금이 상승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금이 좀 횡보를 하거나 지지부진해질 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달러나 또는 금에 대한 그런 안전자산의 수요에 또 다른 회피처로서 엔화가 이용된다 하더라도 그게 비트코인에게 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금처럼 안전자산으로서 자리 잡는 그리고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결과적으로는 올 것이다. 네. 이 확신은 계속 가져간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봐요. 왜냐면 그 비트코인의 경우는 금보다 황금성이 훨씬 좋거든요. 네. 금은 아시다시피 파는 게 특히 실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뭐 어디서 전쟁 터졌다가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과 동등해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커진다 하더라도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클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금보다 시가총액이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는 되어야 지금 현재 금 정도의 변동성이 될 걸로. 시총이. 네, 시총이 그 정도로 커져요. 그럼. 그 얘기는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한 최소 30배 이상은 커져야 금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지 않을까. 그럼 이거는 뭐 어쨌든 발행에 한계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30배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네.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일단 여러 가지 관세 전쟁이라든가 변수들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그 전망, 가격 네. 전망 어떻게 뭐 변동이 좀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연말까지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질지는 뭐 장담드릴 수 없지만은 현재 흐름상만 놓고 본다면 우선은 경기 침체는 안 일어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채권 수익률이 좀 오르자 바로 어느 정도 꼬랑지를 내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S&P가 4,800 이게 어떤 지점이냐면은 200일 이평선이 있는 것에 조금 위이자 지난 2021년, 22년에 고점을 찍었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무너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처럼 딱 4,800 수준에서 90일 관세 유예를 딱 때렸어요.
그 얘기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준도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정말로 안 좋아질 것 같다면은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파월 의장이 지금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기 퇴임하면서 경기 침체 오도록 놔두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는 전망을 먼저 가지고 있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오게 하려면은 이 관세로 인해 위축된 무역과 경기를 뭘로 살릴 것이냐? 돈을 풀러서 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1조 달러 수준의 부양책을 원래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는데 엊그제 앞당겨서 실행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독일을 필두로 해서 1조 유로 이상의 엄청난 부양책을 이미 집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각국이 전 세계가 유동성 확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게 앞에서 유동성이 비트코인에게 한 15주 정도, 10주에서 15주 정도 지연돼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10주에서 15주 정도 지연돼서 들어왔을 때 5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유동성 흐름을 타고 비트코인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의 전고점 수준으로 도달, 그러니까 11만 달러 수준.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 시기에 글로벌 유동성이 전고점에 도달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전고점 수준에 먼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조정을 걷고 다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 상승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은 한 10월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한 15만, 16만 달러까지도 도달이 가능하다. 그럼 거의 한 2억 정도는 그렇죠. 2억이 넘겠죠. 네. 2억은 넘을 네. 것이다. 그런데 이제 10월 이후에 4분기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까지는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에는 너무 1년 후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얘기가 좀 예측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한 6개월 후 정도에는 2억 이상은 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지금 쭉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한번 팩트 체크하시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비트코인의 시대 책 저자시죠, 김창익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요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암호화폐 이쪽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그렇게 별로 성과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약간 네. 실망감 좀 나오고 네.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쓰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는데, 네네.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시장의 이 비트코인 시세와 투자자들의 생각, 요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현재 어떤 상황인지. 네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의 진위는 좀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6일 날 행정명령서를 네. 이제 사인을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크립토 서밋이라고 해서 관계 그 자들을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한번 했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행정명령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반드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스콧 베센트 장관과 이제 하워드 로트닉 장관에게 반드시 사는 방법을 찾아내라라고 네. 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금 중립적인 방법이라는 거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쓰지 마라? 그럼 방법이 없는데 그럼 사지 말라는 얘기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는 사실은 세금을 쓰지 말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고, 세금을 쓰지 않고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에는 국회 예산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가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74년에 그 닉슨 행정부 때 그 닉슨 정부가 이제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좀 아끼니까 국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면 지역구에서 이제 도로를 깔고 이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이제 그 닉슨 행정부가 재정적으로 줄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1974년에 만들어진 법이 국회 예산법이라는 법입니다. 네. 근데 이 법은 국회가 한번 예산 세출을 정해놓으면 그 행정부 백악관이 절대로 임의대로 그걸 줄일 수 없다 해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국회가 쓰는 지출 항목을 정해놓지 않으면 행정부는 절대 쓸 수 없다는 얘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하면 그 이제 백악관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비트코인을 비축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공화당이 이제 다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비축하는 거에 대해서 100%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기본값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회 통과하고 상관없이 행정부가 임의대로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살려고 하지 않는 거네라고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시장의 오해가 비트코인 가격을 좀 낮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네네. 사실 요즘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보면은 뭐 알트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 이것 때문에 상호 관세 정책 때문에 다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네. 분석이 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상호 관세 정책은 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 안전자산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의 이제 그러니까 채권도 안전자산을 보면 상승을 하고 주식 같은 그 투자 자산은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가 원래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제 그 디지털 금이고 화폐 시스템이니까 궁극적인 안전 자산으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사회적 현실로 지금 현상이 그럼 사람들이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이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상은. 네. 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불확실성이 생기면 사람들이 돈을 빼죠. 그래서 금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스닥과 동조를 완벽하게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나스닥이 떨어진 것보다는 조금 진폭이 좀 낮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나스닥과 같이 가면서 금과는 좀 떨어진 그 거리를 보이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금 쪽으로 수렴을 할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좀 더 이제 확산이 되고 나면 이게 디지털 골드구나. 그러면 경기가 위험할수록 내가 이걸 사야겠다라는 의식이 확산이 될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일반의 의식이 확산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금이라는 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네, 심리 속에. 그래서 이제 그 위험할 때마다 혹은 어떤 불안정성이 보일 때마다 금을 사려고 하는 거고. 네네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이지 않냐. 네네. 왜냐하면 미국의 증시하고 같이 동조화 현상을 벌이고 네네. 있으니까 네네. 이런 시가 네네. 과연 이게 디지털 금,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거는 디지털 금이자 화폐 시스템으로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일반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은 그 현실에서는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는 그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전혀 누군가 중앙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는 궁극의 안전자산입니다.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도 얘기했듯이 화폐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 공유된 허브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내러티브가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그러니까 10명이라면 4명 정도는 확산이 됐는데 6명한테 확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명 정도만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공유를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다시 본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사기라고 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은 위험자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은 뭡니까? 지금 이 관세 전쟁은 내전이다라는 말도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미국 네네. 내에서도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고 찬반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일단 그거부터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역 전쟁의 본질은 사실은 내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미국이 1년에
1조 달러의 그 상품 그 흑자를 냅니다. 네. 그러면 그 1조 달러 누가 가져갈까요? 아, 적자를 낸다.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흑자를 내고. 상품 적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상품 적자는 그럼 누군가 흑자를 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걸 누가 가져갈까요? 중국.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중국이 가져간다고 이제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죠. 네. 하지만 그 중국이 돈을 번 그 무역 흑자 달러를 어디에 쓸까요? 글쎄요. 예전에는 채권 매입에 썼었죠. 그렇죠. 미국채.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1조 달러의 상품 무역 흑자를 냅니다. 근데 3천억 달러의 서비스 흑자를 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빅테크들이 제공하고 있는 IT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를 포함하죠. 그 또 하나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자본 수지 흑자를 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과 미국 국채를 흑자국들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제조업에서 1조 달러 적자를 본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 미국으로 돌아간다. 네, 도로 미국으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월가로 들어가는 거죠. 30% 정도는 빅테크로 들어가고 70% 정도는 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 트럼프가 우리는 앞으로 1조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중국으로부터 돈을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월가의 지갑으로부터 제조업체를 다니고 있는 중산층들의 지갑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의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 관세 전쟁을 가장 싫어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세력은? 월가겠죠. 네, 중국보다 월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시진핑은. 하지만 일단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칼을 빼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후진타오 때는 사실은 무릎을 꿇고 좀 시간을 기다렸는데 지금 시진핑은 어차피 이제 고개를 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개를 든 이상 이거를 숙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승부가 날 때까지 누구 한 곳이 이제 무릎을 꿇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근데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거기에 지금 그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명분은 사실은 월가인데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가는 자신들에게로 들어오는 돈이 이제 지금 쉽게 해서 공장에 투자를 해라. 자본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공장에 직접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라라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 이것이 반가울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월가, 그러니까 증시의 어떤 침체, 그다음에 또 여러 금융회사들에서 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경고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고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특히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시티뱅크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보고서는 네. 자기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주류 언론, 우리가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그렇게 극혐하고 있는 그 이제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대변하는 좌파 언론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구조를 알고 있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때까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이 관세 전쟁의 끝, 그 다음에 미국 금융시장 증시의 끝, 이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는? 네, 근데 그 한 가지 중요한 거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행동을 보니까 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아시겠지만 그 조지 소로스하고 같이 이제 영란은행 공격을 했던 그 헤지펀드의 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 월가를 대변하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월가를 완전히 등을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러가 지금 썩었으니까 그러면 건강한 달러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썩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뭐 기축통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축통화는 그 유동성하고 신뢰성 두 가지가 겸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유동성과 신뢰성을 두 가지를 겸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정권은 유동성과 신뢰성 중에 유동성을 택하죠. 돈을 푸는 거예요. 네. 정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심을 써서 국민들의 표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상 그 트리핀의 딜레마 쪽에서는 어느 쪽에서 무너지냐면 신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신뢰도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 원래 신뢰도라는 거는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 부채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 트럼프가 지금 겁내고 있는 건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보 군사력의 측면에서 그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니까 그 로키드 마틴 그 F-35 비행기를 만드는데 전투기를 만드는데 나사를 미국에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뢰도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사람들이 이걸 완벽하게 알기 전에 이걸 건강하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네. 트럼프는.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건강하게 돌리려면 월가가 지금 부자가 되는 이 달러 그 세계화 시스템 이게 문제구나. 제조업이 그래서 망가졌구나. 그렇다면 나는 제조업을 살릴게. 제조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세계화 시스템을 만든 그 구조를 반대로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줄이고 다시 달러가 미국 자산 시장에 환수돼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면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가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오르고 하는 이 구조를 깨겠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말 그대로 트럼프의 목표는 제조업을 살리고 월가를 죽이겠다는 거니까 자산 시장은 붕괴되고 미국의 산업 자본은 다시 커지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세상이 된다.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혁신은 기득권들이 채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기득권들이 그걸 막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가가 지금 그렇게 반발하고 있고 보고서를 내면서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이유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거니까 이 기득권들의 반발에 또 트럼프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그 궁극적으로 제조업이 살고 월가가 죽는 이 상황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또 하나 비트코인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달러가 썩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달러가 계속 썩어야 비트코인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달러를 건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썩은 그 썩은 고기를 비트코인 먹고 사는 건데 그럼 갑자기 달러가 건강해져서 더 이상 썩은 고기가 없다면 비트코인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달러를 죽이겠다고 태어난 그 화폐인데 달러가 더 이상 썩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무의미해지는 그렇죠. 화폐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의 말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증시가 폭락하는 거는 상관 안 하겠다라고 공언을 네네. 했었어요. 네네. 하지만 채권 시장이 네네네. 무너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중국이 매도하고 있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네네.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네. 돌아보니까 뭐 헤지 펀드들이 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말씀대로라면 이게 월가의 어떤 반격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미국의 이러한 이 정책이 미국의 금융시장을 근본적으로 위기로 몰고 가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물론 트럼프의 생각을 100%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모아보면 그러니까 현재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론은 환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월가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론을 퍼뜨린 거지 실제는 아니다. 왜냐면은 경제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은 한번 투자가 되면 공장을 다시 옮기는 건 어렵지만 내 계좌를 미국 계좌에서 유럽 계좌로 바꾸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이동은 사실은 클릭 한 번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뺀 거는 일단은 내가 돈을 빼놓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중에 대부분의 돈은 사실 월가 그 기관들의 돈일 텐데 그럼 트럼프 너 내 말 들을지 안 들을지 볼 거야 라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그 관세 전쟁을 하면서 지금 미국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진 거는 일시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래서 월가가 잘 할 거야 그쪽은 알아서 그러니까 안심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장 큰 문제는 채권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은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다시 그 롤오버를 할 때 자기가 물어야 될 이제 금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9조 달러를 차환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로 금리에서 만약에 5% 금리를 내가 내게 된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내가 굉장히 큰 부담을 미국한테 안기는 건데. 그렇죠. 이자 부담이 장난 아니죠. 네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비교적 착한 대통령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5%로 차환하든 10%로 차환하든 그거는 다음 세대가 갚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차환하면 돼요. 그리고 월가가 눈치 보면 맞춰주면서 나중에 뭐 선거 자금을 뭐 받는다거나 해서 자기한테 이득을 취하면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 오히려 그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정치인의 뭐 완전히 선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을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일관되게 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겠다. 그래서 나는 월가의 자본도 받지 않겠다. 등을 질 수도 있다. 뭐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착한 대통령. 그 경제를 살리겠다. 미국의 아픈 부위를 수술해서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 네. 이것은 네. 강력하면서도 진실된 것이다.
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 3기 이제 그 헌법을 뭐 재해석하면은 뭐 그 3번 집권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집권을 하려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아직까지의 그 통례로 보면은 그 트럼프는 집권 말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2기니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볼 게 뭐 있어요. 같이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지금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공약한 걸 다 지키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 시대, 트럼프 집권 당시 이 기간 동안 이 비트코인은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많은 투자자들의 네네네.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러한 행보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는 굉장히 좀 복잡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복잡한 그 내용들이 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면 트럼프의 행보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비트코인의 생태계에 굉장히 강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요 구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ETF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기관들이 ETF로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룰메이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도 지금 국가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패권 다툼에서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 다툼에서. 그러면 이게 패권 다툼의 그 어떤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화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내가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관과 패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지키겠다는 수단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요는 폭발적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세라는 생산 단가가 하방을 지지해주고 위에서 어마어마한 수요들이 끌어올리니까 비트코인의 수요는 궁극적으로 굉장히 이제 캡이 없이 올라가겠죠. 이론적으로만 하면.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부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10달러를 발행해 놓고 실제로 시중에는 100달러가 유통이 되는 이렇게 신용 창출을 하는 이 화폐 시스템을 바꿔서 건강한 달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한 달러 이꼴 비트코인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은 비트코인의 양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요가 가격을 막 견인해주고 있는 반면에 달러를 막 되살리려고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할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비트코인하고 상충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트럼프가 달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외과 수술 작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패권 다툼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수요할 거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각자가 공부를 해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저는 판단하세요? 수요 쪽에 영향이 더 클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런 상충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걸로. 왜냐면은 트럼프가 하려고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외과 수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유동성과 신뢰도는 양립할 수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